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루 살로메의 생애,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제3부 야성의 시대 중에서 육체의 해방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해방. 여자는 사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간다. 니체와 함께 보낸 그해 여름에 루는 그렇게 썼다. 21살의 나이였던 당시 그녀는 사랑이란 것을 인생의 활력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루는 그때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들었으며 촉망받는 여류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받았고 이렇다 할 명사들의 애인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처녀인 그대로였다. 적어도 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말은 맞는 말 같았다. 그녀는 굉장히 젊어 보였으며 얼굴의 또렷한 윤곽 속에는 그녀가 정신세계라는 공기 희박한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이 드러나 보였다. 그 얼굴에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움이라든가 광택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모가나 보이는 외모를 좀 둥그스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넓고 부드러운 칼라나 소매가 넓은 블라우스를 즐겼다. 대체로 그녀는 옷차림을 아주 간단히 했다. 코르셋이나 또는 당시에 유행하던 다른 장식품을 극히 싫어했다. 에로틱한 도치감에 대해 그렇게 강렬한 열정을 가졌던 루의 태도로 보아 루가 그렇게 오랫동안 처녀인 채로 남아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트 니체나 말비다 여사 또는 길로또와 연애 사건을 뒤에서 보아왔던 레어의 어머니 등은 루의 말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레나 안드레아스 같은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네들의 접근 시도에 대해 이 열정적인 젊은 아가씨가 온 힘을 다해 뒷걸음질을 치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니체는 루가 성적 장애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믿고 있었다. 레어의 경우에 있어서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방해한 것 역시 어떤 육체상의 혐오감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안드레아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녀가 주저하게 된 이유에는 깊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구원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녀의 냉담한 거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루 역시 많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장애의 희생자였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녀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반영시키고 있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자서전적인 소재를 작품 속에 드러내놓고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그녀의 단편 페니치카는 파리에서 희곡자가 프랑크 베데킨토와 가졌던 실제 경험에 기초를 두고 쓴 것이다. 루는 1894년에 파리로 가서 반년을 그곳에 머물렀다. 그 당시 얼마 동안을 그녀는 친구인 덴마크 출신의 테레제 쿠리거와 함께 살았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블란스에서도 당시 정치적인 또는 예술적인 불안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태리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까르노 대통령의 암살로 떠들썩했으며 국회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몇 달 뒤에는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리고 블란서의 수도에는 이제 문학상의 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어 자연주의가 블란서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입센, 스트린드베리, 매티드링크, 하우프트만의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항의와 지지의 시위가 벌어지곤 했다. 다시 파리는 혁명적인 사상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루는 이러한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에 마음껏 젖어 있었다. 깜장색의 복슬 강아지 뚜뚜를 데리고
그녀는 세느강 왼편의 수많은 문학 카페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토론에 끼어들기도 하면서 파리 예술계의 코스모폴리탄한 서클에서 많은 친구들과 사귀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또한 노르웨이의 작가 크누트 함순도 알게 되었는데 함순은 당시 35살이었으며 사실주의적인 작품 굶주림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마치 그리스 신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한 덴마크의 작가 헤르만 방, 독일의 출판업자 알베르트 랑겐, 황제 알렉산더 2세의 암살에 참여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던 젊은 러시아인 의사 자베리와 희곡 사춘기를 통해서 독일 연극계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던 희곡 작가 프랑크 베데킨트도 알게 되었다. 베데킨트는 섹스를 억누를 수 없고 또 억눌려서도 안 되는 어떤 본능적인 힘으로 보고 있었다. 그로데스크한 언어의 힘으로 그는 시민사회의 점잖은 채 하는 위선에 채찍질을 가했으며 전통적인 인습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루는 그를 헝가리 출신 백작 부인인 네메리의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루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녁을 그녀와 함께 대화하면서 보냈고 그녀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다. 주저없이 그녀가 응했기 때문에 베데킨트는 밤의 남은 시간을 자기와 함께 보낼 것에 루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는 루가 전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화가 나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는 정장을 하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꽃 한 다발을 들고 루의 집 앞에 나타나 회개하면서 자기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 그가 몇 분 뒤 자기의 희곡 작품 지령의 주인공처럼 복수를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즐겁지 못한 장면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루와는 정반대로 지령의 여주인공 루루는 차갑고 만족을 모르는 섹스의 악마인 까닭이다. 페니치카에서 루는 이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거기에 심리적인 분석까지 해놓고 있다. 러시아의 처녀인 페니치카는 자기의 생애를 바쳐 이성의 소양을 쌓기로 결심하고 취리히에서 공부를 한 뒤 파리로 온다. 그녀는 친구들의 그룹인 어느 모임에서 독일 청년 막스 베르너와 어느 날 저녁을 같이 지내게 된다. 그는 이 지성적인 여자는 참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페니치카에게 매혹당한다. 그는 그녀가 밤이면 파리의 카페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파리의 정부나 창녀들의 생활이라든가 자유분방한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그 개방적인 태도에 놀란다. 저 여자의 순진함은 가면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가면 뒤에는 에로틱한 기질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저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이것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는 여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유혹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여자에게 용서를 빈다. 이 소설은 거기까지의 얘기로 볼 때 베네킨트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소설은 이렇게 이어진다. 몇 년 뒤에 그 독일 남자는 페니치카를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그녀는 굉장히 달라져 보인다. 전보다 덜 이지적으로 보이는 반면 훨씬 여자다워졌다. 다시 그들은 사랑과 결혼에 관해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는 사랑을 인생의 위대하고도 생동감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을 매일의 굶주림을 가라앉히는 축복받은 빵과 비교한다. 페니치카에게 애인이 있는 듯한 눈치다. 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얼마나 자주 그녀는 외국에서 지내던 자유로웠던 대학 시절 동안 자기네들의 값싼 재치를 자유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감을 느꼈었던가. 그러나 그 말은 역시 맞는 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 독일 청년은 그녀가 어떤 낯선 남자와 동행임을 본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그녀는 자기가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 뛰어든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여자의 대학 동료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여자보다 뒤지고 있고
자기가 그 남자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남자의 애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베르너를 흥미롭게 만든다. 조소하는 듯한 얼굴로 그는 페니치카에게 플라토닉한 사랑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모양이라고 묻는다. 화가 나서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녀는 정신을 육체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대답한다. 자기의 정신적인 우정은 한 번도 사랑으로 바뀌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정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있는 까닭이다. 저는 제 가슴 속의 우정이 사랑으로 상승해 가기를 기다렸어요. 때때로 그러하기까지 했죠. 계속 위로. 그러나 사랑으로까지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것은 동시에 점점 가늘어지고 뾰족해져서 어느 땐간 갑자기 끝이 부러지고 말죠. 이제야 드디어 그녀는 자기를 단순히 여자로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그 남자에게 몸을 맡겼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루 자신의 연애 생활에서도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살펴볼 때 페니치카의 두 번째 단편 방종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첫 번째 작품보다도 자서전적인 요소가 덜 나긴 하지만 루가 당시 몰두하던 문제의 본질을 캐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 작품은 마조히스틱, 피학대 음란증 한 사랑을 취급하고 있다. 주인공은 예술에 재능이 있는 여자인데 너무 오랜 방종한 생활의 결과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 여자이다. 어린 시절의 회상을 하면서 그녀는 자기의 유모가 남편에게 매맞던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유모가 남편한테 등을 매맞으면서 사랑에 가득 찬 비굴한 태도로 눈길을 남편에게서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광경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놓았고 여자들의 노예적인 행복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광폭한 남자에게 완전히 예속되고자 하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약혼자는 넘치는 사랑과 존경으로 그녀를 다룰 뿐 어떠한 욕망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절망적인 사랑의 동경 속에서 무서운 극기의 길을 갔습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다. 실망을 한 채 그녀는 결국 약혼자를 떠난다. 그의 사랑이 자기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물적인 굴종의 생태를 찾아 헤맨다. 이미 여러 번 나는 무시무시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의 앞에 한낱 초라한 여자로서 절망적으로 몸을 내던지고 싶은 그러한 단단한 젊은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식의 마조히스틱한 경향이 루의 사랑에 있어 장애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루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고 방종에서뿐만 아니라 뒤에 발표된 장편 집에 있어서도 여주인공 레네테는 남자의 힘에 완전히 예속되어지고 싶은 욕망에 불타고 있다. 대도시의 한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파리를 떠나면서 루는 나무처럼 단단하게 건강하고 반짝이는 이로는 벽의 목까지 뽑을 수 있을 정도인 러시아 출신의 친구 자베리와 동행을 했다. 두 사람은 스위스로 가서 몇 주일을 취리 북부의 알프스에서 보냈다. 루는 그들이 우유, 치즈, 빵, 딸기를 먹고 살면서 맨발로 부드러운 산의 풀밭을 걸어 다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목가적인 생활에서의 단 한 번의 불행한 사건이란 딸기숲 덤불에 갇힌 일이었다. 가시에 찔리고 발에는 피를 흘리면서 덤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루에게는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쾌락에 몸을 내맡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웃어대기 시작했다. 어찌나 크게 웃어댔는지 친구가 나무랄 정도였다. 우리들은 딸기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딸기에 입을 맞추는 대신에 발로 밟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몇 줄 안 되는 문장에 보면
자베리는 루가 남자들에게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 즉 힘과 부드러움을 갖춘 상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루의 일생에 있어서의 최초의 남자였을까? 루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자베리와의 만남은 잠시 동안의 일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연애 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루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더 깊어진 까닭이다. 자베리가 루에게 있어서 최초의 남자라 할지라도 그는 곧 루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비밀에 가득 찬 어느 낯선 사람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루는 1894년 늦가을에 베를린에 있는 남편에게 되돌아와 정성을 기울여 유태인 예술을 쓰는 일에 열중했다. 때때로 그녀는 베를린의 친구들을 만나 파리에 대한 인상과 파리의 예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전보다도 더 구원자가 많았다. 1895년 초에 루는 다시 짐을 꾸렸고 새로운 친구 프리다 폰 벨로보와 함께 가족을 찾아보기 위해 페테스부르크로 갔다. 이전에는 루의 친구들 중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몇몇의 별난 여자들도 거기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들 중의 대표로는 프리다 폰 벨로보와 헬레네 클링겐베르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다 오랜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두 사람 다 루의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작가였다. 헬레네 클링겐베르크의 조상은 발트해 연안의 독일인이었으며 루보다 4살이 더 많은 프리다 폰 벨로브는 펄러시아 공사관 참사의 딸이었다. 그녀는 상당히 용감한 여자였다. 그녀는 오빠를 따라 동아프리카까지 갔으며 칼 페테스 아래서 독일의 식민지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다. 잔시발과 데어사렘에다 그녀는 병원까지 지었다. 그러나 5년간의 과로와 낯선 점령 지역의 여행 등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쳐 독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루는 그녀를 1892년 초에 알게 되었고 곧 친구가 되었다. 당시 루는 문학활동의 초기에 있었고 반면에 퍼리다는 이미 아프리카 연구가로서 또는 식민지 작가로서 꽤 알려져 있었다. 서로 공감하는 점도 많았지만 두 사람 모두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자주 지독하게 싸우기도 했다. 현대 여성에 대한 이론이란 그래서 루는 프리다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데 프리다는 여자들이란 아이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쓸 권한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이다. 루는 이렇게 반박했다. 확실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일이 지극히 엄숙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그 여자는 모르는 모양이다. 문학 활동을 그저 수월한 일로 생각하거나 본질적인 것을 여자들의 쾌락처럼 그렇게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우정이 갈라지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바가 있었고 또 서로 더욱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여행하기로 하고 함께 살기도 했다. 루는 칼 페트서의 애인이었던 프리다를 러시아에 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소개했는데 자기 오빠인 오이겐이 프리다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프리다에 관해서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루는 친구의 성격의 갈등이 더욱더 눈에 띄게 되었다. 프리다는 굉장한 활동력과 완전한 무기력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기력 상태를 루는 굴종과 헌신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895년 4월 말에 루는 프리다와 함께 페테스부르크에서 비인으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르루트 슈니철러, 리아르트 베어 호프만, 후고 폰 호프만 슈탈, 펠릭스 잘텐, 페트 알텐베르크와 다른 오스트리아 작가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루는 마리폴 에브너 SM 바라트를 알게 되었고 그녀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다. 루는 그 노부인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움이 문학적인 욕구에 의해 전혀 희생되지 않는 현명하고 선량한 여자를 발견했다.
자기의 성을 지키면서 그녀는 지성적인 여자들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을 피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정한 어떤 힘으로 끝없이 종이 위에 쓰고 있었다. 이 예를 통해서 문학활동이란 여자로서의 완전하고도 풍부한 생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명되었다. 루는 그와 같이 지성적인 여류 작가가 결코 여성다움을 잃지 않는 채 남자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예술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예속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었다. 창작 활동이란 그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 분석이며 자기의 개성을 정립시키는 일이며 또한 일종의 해방이었다. 그러한 목적이 실현되고 자기의 심리적인 통찰이 치료상 도움이 되는 등 만족을 얻게 되자 그녀는 실제로 글 쓰는 일을 집어치웠다. 여류 작가로서의 그녀의 굉장한 성공은 당시의 비평가들은 오늘날의 시인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장 심오한 작가라고 불렀다. 문학과 시대 정신에 대한 그녀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상이 비인보다 더 잘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진보 사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비인의 예술가와 학자들은 인간성의 탐구에 열중하고 있었다. 쾌활하기도 하고 멜랑콜리하기도 하고 또한 염세적인 필치로 사랑과 연애와 그 불성실을 그린 슈니칠러의 희곡이나 단편들, 그리고 젊은 호프만 슈터의 작품들은 프로이드와 그 일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것, 즉 무의식적인 충동의 힘에 대한 미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 루처럼 찬성적인 심리학자에게는 이곳은 매우 자극적인 풍토였다. 그녀는 비인의 문학 생활이 자기가 살아왔던 대도시와는 달리 지성과 에로스를 구분짓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이곳에서는 예술가와 속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비인의 보헤미안 기질의 문학인은 멋대로 또 자유롭게 행동했다. 베를린이나 파리에서라면 극히 전형적인 이른바 서로 모순되는 사상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황혼의 마지막 햇살을 받으면서 함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인 비인은 환상 세계 속에 파묻힌 채 거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루가 비인에서 만나게 된 많은 우정이나 특출한 남녀와의 깊은 관계는 루로 하여금 인간 내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기 나름대로 직관에 의해 얻어온 자신의 철학을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심리 분석의 바로 문턱에까지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분석적인 통찰만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대비하고 경험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축복과 판단력뿐만 아니라 그 깊은 슬픔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 속에는 일찍이 알지 못했던 매력, 어린애의 순진무구함을 가진 남성적인 진지함과 여성적인 무한한 헌신의 태도를 섞어보려는 노력까지 숨어 있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그녀가 실제로 갖게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녀는 길로트, 니체, 레, 안드레아스, 레드부어의 구애를 차갑게 거절했고 그들 중의 몇 사람만을 자기 친구로 부르게 용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의 첫사랑의 경험을 잊혀진 젊은 시절의 한 사건으로 회상하는 나이에 도달했다. 루 역시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고백하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언제나 얘기하기를 거부했다. 루 자신이 사건에 대해 베일을 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자서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회고록에 보면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녀의 사랑을 처음으로 일깨워 놓은 사람인 것으로 느껴진다. 릴케가 루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또 그녀 역시 그의 사랑에 열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반대로 릴케가 그녀 일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남자일까? 러시아인 자베리가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면 비인의 의사가 루의 첫 번째 애인일 가능성이 짙다. 루는 릴케를 만나기 3년 전에 그를 만났으며 꽤 오래 비공식적인 아내 노릇을 했다. 레와 마찬가지로
프리드리 피넬레스 박사 역시 오래되고 존경받은 유태인 가문 출신이다. 그 가문은 오래전에 가리치엔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주해 왔다. 루는 1895년 초 빈의 오스트리아 여성운동의 지도자인 마리랑의 집 모임에서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손님 중에는 재능 있는 화가인 브룬치아 페넬레스와 그 오빠인 프리드리히가 껴 있었는데 그는 집에서나 친한 친구들 간에는 체맥이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었고 당시 빈의 병원에서 대진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체맥이란 그의 별명은 폴란드인이었던 그의 부모가 지어준 것으로서 땅귀신이란 뜻이었다. 그 별명은 그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육체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의 강한 힘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남들이 자기를 놀리게 내버려 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많은 점에서 그는 전형적인 빈의 의사였다. 교양 있고 독서를 좋아하고 문학과 철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권위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자기의 독특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중요한 신경조직의 병이 눈동자의 반사운동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찾아낸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또한 1895년에서 1896년에 이르는 겨울 동안 개최된 노이로제에 대한 프로이드 세미나에 참가한 7명의 청강생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루를 알게 되던 당시 그의 나이는 27으로 루보다 7살이나 아래였다. 그는 머리가 검고 동유럽계 유태인다운 거무스름한 피부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힘차고 날카로워 보이는 외모와 뛰어난 태도와 묘한 분위기로 어느 모임에서나 돋보이는 존재였다. 여자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세련된 외양 뒤에 숨어있는 남성적인 힘을 느꼈으며 인생의 외면 속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과 남자다운 고독을 그를 통해서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곧 루를 매혹시켰다. 자기의 소설 페니치카의 주인공처럼 루는 그가 자기 속의 여성만을 사랑하고 있을 뿐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체먹의 누이 동생인 브론치아노는 나중에 남편이 된 실업가인 콜로와 사귀기 시작하고 있었다. 체먹과 그의 누이는 너무나 가까워서 남들이 부부로 오해할 정도였다. 콜로는 브론치아를 쫓아다니고 있었고 체맥은 루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두 쌍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들은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극장과 오마케 구경을 갔으며 함께 빈의 숲속을 걷기도 했다. 루의 친구들은 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결혼이 행복치 못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루는 체맥과의 만남에서 행복하게 느끼고 있었고 체맥 역시 마찬가지였다. 체맥시 루의 사랑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루의 친구들에게는 전혀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합동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생각들을 할 정도였다. 브론치아는 콜로 박사와 그리고 루는 체맥과 비공식적으로 페넬레스 가족들의 눈에는 이미 루가 체맥의 아내로 보였고 그것은 그 후에도 12년쯤 계속 그대로였다. 체맥의 누이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이해심이 깊었다. 그녀는 체맥과 루를 할라인에 있는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했고 나중에 루가 임신했을 때는 자기네 산장에 초대했다. 체맥의 사랑은 루에게 그녀가 필요로 하고 있는 맛 좋고 축복받은 빵을 주었다. 그녀는 비인에 있을 때 항상 그와 함께 살았고 여행도 그와 함께 했으며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합법적인 결합, 지속적인 결합을 바라고 있는 체맥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루는 자기 남편이 결코 이혼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루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그에게서 성실할 수 있을런지는 자신이 없었다. 어쨌든 그녀는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비인의 비공식적인 남편을 두고 있고 베를린에서는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되돌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남편을 두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땅귀신과의 포옹 후에 루는 천상의 사랑을 구하고 있었다. 루는 여자의 삼중의 소망, 애인이며 어머니이며 마돈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요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4부
시와 사랑을 읽어보겠습니다.